네, 기말과제 주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말과제 주제 설명. 주제 1. 지적재산의 정당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지적재산의 정당화 관련한 주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글 독스에 세 가지 주제를 전부 정리하는 바로 이 문서가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주제 및 문헌 정리 밑에 자료 폴더의 링크가 있고요. 그러면 세 가지 주제 모두의 주제별 자료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하위 폴더도 그 자료 폴더 지정을 해놨고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적재산권 관련 참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특히 이제 지적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정당화하는 이 문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재산권 자체, 요즘에 말하는 그런 지적재산, 주로 저작권이라던가 특허권 말고요. 그런 지적재산 말고 재산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재산들, 유체재산, 그런 재산은 어떻게 정당화가, 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정당화가 됐는지 한번 좀 고전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재산권 일반의 정당화와 로크의 믹싱 레이브 이론. 가장 유명한 이론은 아마도 로크의 이론일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바로 재산권 하면 기본적으로 로크의 권리 이론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크의 이 이론이 어디에 있냐면요. 국내에는 주로 통치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서들, 제2 이론 관한 제2에 해당하는 통치론 논문에 재산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로크의 재산 이론 PDF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보시면 바로 통치론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헌을, 번역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당 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그 유명한 로크의 바로 그 유명한 재산 이론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7조 27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짝 읽어볼게요.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이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체의 노동, 레이 노동과 자기 손으로 하는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기 신체로 하는 노동도, 손으로 하는 작업도 다 그의 것이다 라고 논증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 외부의 사물들이죠. 그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요.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거기에 자신의 노동, 레이버를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자, 이게 엄청난 주장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있던 물건들, 그런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에 나의 신체의 노동을 섞어서 바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뒤에 얘기까지 읽어보면 그의 노동이 부과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가지게 된다는 말에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 전에는 공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믹싱 레이버 믹스를 함으로써 바로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노동을 부과한 그 대상을 가지게 되고 타인의 공유했던 그 권리가 배제되고 익스클루드가 되고 오로지 나의 배타적인 권리가 된다는 이 주장이 바로 로크가 생각하는 내가 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까? 다른 주장들과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가 왜 이 재산권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직관들을 갖고 있고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로크의 주장이고요. 또 로크의 주장을 그냥 이대로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또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의 반론을 들어보면 이게 또 그렇게 당연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렇게 당연할까요? 노직의 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월드론의 논문을 통해서 노직을 포함한 좀 다양한 반론을 보게 될 건데요. 특히 노직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반론 몇 개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로크나 노직이나 다 리버테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유지상주의라고 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 노직 반드시 로크의 주장을 다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직의 유명한 논문에서는 로크와 결별하는,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직의 반론을 한번 보죠. 로크는요, 어떤 것에 내 노동을 섞으면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직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와 섞음이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의 취득인가?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소유한 걸 상실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뭔가를 섞어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바다에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입자가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바다를 소유하게 되어 내가 토마토 주스를 바보같이 바다에 버린 게 되나요? 토마토 주스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때 바다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노동이건 뭐건 간에 일단 섞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흑금의 대상이 된 것이 내게 된다라는 생각은 그럴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것만으로 이제 논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을 가한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섞었기 때문에 가진다는 게 아니라, 섞음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가해서 그 대상물을 더 좋게 만든 것, 개선시켰기 때문에 갖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로크가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것이 더 뭔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버 믹싱을 했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선점 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도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주우면, 내가 먼저 찜을 하면 내게 된다 사상, 선점의 원리 나중에 많이 민법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알게 되실 텐데, 바로 이 논리는 로크의 것인데요. 여기선 어떤 개선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대상물에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한번 좋게 해줄 수는 있겠다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반론과 로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모든 논증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월드론의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론의 반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크의 주장에 대해서, 논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가장 포괄적인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론의 반론이 있는 논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개관도 실제 링크에 있으니까요, 살펴보세요. 제레미 월드론의 이 노동석금에 대한 두 가지가 worries인데요, 우려들, 의문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의문들은 로크의 사상을 여러 면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 노동을 섞는다라는 말 자체가 흑금이라는 행위에 대한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을 따라고 말하는 그런 카테고리, 범주의 오류를 처리한다. 그래서 행위, 노동은요, 물리적 대상이랑 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쌀이랑 모래랑 밀 같은 건 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 로크가 이제 joined라던가 annexed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노동과 물건은 그런 식으로 일단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이거는 진짜 섞었다는 게 아니라, 또는 결합이나 부속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은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은유라면 사람들이 사실 궁금한 거는 도대체 노동이 어떻게 대상의 권리를 생성시키냐라고 물어봤는데, 은유 개념으로 설명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섞었으니까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유가 아닌
뭔가 정말 권리를 형성할 것 같은 어떤 개념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걸 노동 섞어 쓰니까 이렇게 말해버린 건 그냥 질문을 구걸하는 오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오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주 개념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로크가 사용한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공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 노지기 얘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소유한 것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하나 있었고요. 반론이 있었고요. 비례성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노동을 섞었다고 하면 그 노동을 섞은 만큼 비례해서 그 대상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물건을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로크의 주장이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이 선점 원리 이런 것이요, 비례성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세대는 미래 세대보다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어떤 물건을 선점하면 언제까지 그걸 소유하게 돼요? 로크식으로 하면 평생 그 사람의 삶 내내? 아니에요. 그냥 미래를 향해서 영원히 가지는 게 돼요. 왜 그런가요? 죽으면 어차피 못 가지니까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상속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죽어서도 사실 내가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향해서 사실 영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권리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 다 정할 수가 있죠.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권리를, 대상에 대해 무한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문스럽죠. 미래 세대라던가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많은 권리를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리라는 것이 주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공정해야 될 것 같고 공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로크식의 재산권 이론은 비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동에 비례하는 정도만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성. 노동이 물건에 섞이면 자, 이때 노동이 섞어서 그대로 있어서 뭔가 혼합이 돼서 어떤 덩어리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버려지는 거에 가까울 수 있어요. 노동은 써버린 거죠. 아까 그 주스 사례랑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사례. 햄 샌드위치를 시멘트 막 공사장에다 떨어뜨리면, 그래서 굳어졌을 때 샌드위치는 그냥 없어져 버린 거고요. 시멘트 블록을 내가 가진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을 소유한다는 문제. 내가 노동을 소유한다? 그것이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등등. 월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로크의 주장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월드로는 이제 생산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 산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논증을 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로크의 주장은 굉장히 결함이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이렇게 살펴봤다면요, 지금 너무 바로 반론을 봐버려서 로크의 영향력을 제가 너무 쉽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상속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한번 가지면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로크적인 재산권 이론에 거의 경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이론들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로크적 재산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나 뒤에 갔을 때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공리주의적인 재산권 주장은 뭘까요? 어떤 물건이 내가 먼저 선점했으니까 찜했고 거기다가 뭔가 조금 이렇게 노동 같은 거 조금 섞었으니까 이게 평생 내 거고 미래를 향해서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는 뭐예요? 주장이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산권이든 권리를 인정을 해줬을 때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조건이 돼서 전체 사회의 이익이 최대화가 되면 그러면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인센티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인센티브로 줬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전체 사회 이익을 최대화시켜 주더라 하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권리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간파 경제학자라고 할까요? 하는 사람이 바로 로널드 코즈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코즈 티오렘이라고 불리는 코즈 정리라고 불리는 주장을 했는데요. 엄밀하게 티오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뭐냐면요. 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를 구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섰다고 합시다. 이때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가 공장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해서 그 오염물질 배출을 못하게 하거나 배출을 하는 대신 어떤 돈을 청구해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오염물질 배출할 권리가 공장 쪽에 있다면 공장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야 배출 좀 그만해 하면서 돈 주고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리가 만약에 공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정당화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로크처럼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누군가에게 있어야만 할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코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고 권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아무도 권리가 없으면요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협상을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권리를 주지 않았을 때와 그다음에 공장에게 권리를 줬을 때 또는 우리들에게 원래 잘 살던 사람들에게 권리를 줬을 때를 비교해 봤더니 바로 아예 없었을 때보다는 누구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더라.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더라. 이걸 계산해낸 게 이제 로널드 코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그 권리를 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더 덜 들기 때문이고요. 특히 누군가에게 권리를 줬을 때 사회 비용이 덜 들고 효용이 더 최대화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마 공리주의 입장이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코즈나 경제학자들은 누구한테 권리를 줄 때 전체 사회 효용이 최대화되는지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공리주의적 재산권자들은 바로 그런 효용이 있으면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그냥 권리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게 되면 더 효용이 최대화되는지만 산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들은 그래야 된다. 그런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다. 더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공리주의는 다른 자유주의적 사상들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로크나 이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원래 가져야 될 따로 있고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것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로크가 뭘로 유명한가? 사회계약설로 유명한데 사회계약설 중에서도 자연권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에 이미 권리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재산권이요. 그런데 국가는 바로 그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 때문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권 같은 걸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가 없게 되고 저항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크식 사회계약설이죠.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사회 공리를 최대화하는 거에 기여하면 되는 거지 예전부터 무슨 권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권리는 다만 전체 사회 이익이 될 때 필요해서 인센티브로 부여를 하는 그런 걸 우리는 권리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국가가 있기 전부터 어떤 자연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다음으로 계약론적 재산권을 한번 봅시다.
계약론적인 재산권, 표현이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재산권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말할 수 있어요. 로크는 이미 있는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약론자들, 롤즈 같은 사람들은 권리 자체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만한 어떤 그런 권리를 구성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버테리안이 아닌 이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이제 롤즈적인 재산권자들은 이런 권리들이 제도가 실제로 구성되면서 비로소 완비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등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가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의 베일을 쓰고 합의를 한다면 아마 재산권을 이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할 거야. 너무 심하게 없는 자원들은 공유로 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범롤즈적인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무튼 계약을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아주 공정한 게임을 한다면 어떤 합의를 했을까? 누구에게 그걸 주기로 했을까? 고민하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어떻게 하는 게 평등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제각각의 주장들이 있지만요. 그런 입장들이 주로 계약론적 재산권 이론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해겔적 인격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해겔적 인격 이론이 재산권 자체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되게 자유주의적인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해겔은 보통 이제 공동체주의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이제 재산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다 보니 인격 이론이 좀 강하게 등장한 이 해겔의 인격 이론에 토대한 일반 재산권 이론도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산을 왜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로크적 재산권 이론은 언제 정당화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선점했으니까 그거는 내 거야, 믹싱 레이버 했으니까 라고 하고, 공리주의자들은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니까 전체 사회 이익이 되니까 라고 하고, 계약론자들은 우주의 베일을 썼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계약을 했을 거니까, 합의를 했을 거니까 공정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해겔의 인격 이론을 강하게 이제 가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산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그 재산권이 꼭 그 사람의 인격을 발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격 발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또는 바로 재산권 행 사람의 인격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대체 지적 재산권에서는 어떻게 등장할지 잠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재산의 정당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적 재산, 바로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자체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정확히 T는 자체는 권리라기보다는 재산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 지적 재산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정당화되는지를 이제 논의할 거예요. 대표적인 자료로요,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될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링크와 제가 번역본을 올려놨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논의의 쟁점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적 재산과 저작권과 특허권을 좀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특허와 패턴트와 저작권 카피라이트를 좀 구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전에. 먼저 이제 패턴트, 특허는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 기존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특허는 보통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죠. 자, 그런데요, 저작권, 카피라이트는요, 문학, 예술, 목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데요. 자, 이 저작권은 등록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창조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인식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사실 저작권은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면 이 원저작자는
작품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뭐 이런 걸 할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특허권은 그런 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데 반해서요, 저작권은요 바로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저작물로 표현된 것고 하기 때문에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른 창작물을 만든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것, 왜 다른지, 왜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지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이 개념 설명은 이제 참고해 드린 것이고, 우리 본격적으로 지적 재산이라는 것이 왜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왜 정당화되는지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정당화 근거에 대한 여러 논의가 담겨 있는 논문집이 하나 있어요. 이 논문집에 좀 망라적으로 좀 유명한 논문들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무어가 편집한 Intellectual Property, Moral, Legal and International Dilemmas라는 이 논문집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무어 교수가 링크를 아예 여기 잘 해놨어요. 이분은 이제 카피라이시 아니 카피레프트 쪽 입장이신지 이 자료를 전부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뭐 제가 역시 링크에 둔 DF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논문집의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한 문서를 작성해 두었으니 논문집의 구성 문서를 보시면 제가 밑에서 소개하지 않은 문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 좀 더 확장적으로 참고 문헌을 살펴보실 분들은 이 논문집의 구성 부분을 보면서 다른 자료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지적재산권도 역시 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크적 관점을 적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지적 재산도 내가 먼저 믹싱 레이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다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당장 로크적인 입장을 지재산 프로퍼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바로 등장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성질 자체가 다르죠. 여기 뭐 믹스 레이버, 대상 유체물이 아니라 무체 재산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tangible 하지 않은 intangible한 재산에 대해서 도대체 레이버를 섞는다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팅어의 논문을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로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금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로크의 입장은 너무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로크는 이 비례성을 좀 더 중화하기 위해서 사실 로크의 단서, 로키안 프로비소라고 불리는 로크의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다른 사람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 남아있는 한 나는 그것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유명한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사실은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단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리 체계를 가질 수가 없겠죠. 로크의 힘은 사실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적 재산에 대해서 조항이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로크의 자원이 충분히 있고 나만 이걸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자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적어도 내가 독점한 그 자원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걸 배척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지적 재산은 복제라던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해요. 아이디어 누구든지 똑같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똑같은 나의 작품 얼마든지 베낄 수 있죠. 그런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자원이 풍부한
내가 나의 것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게 지적재산권의 특징이거든요. 그쵸? 특허 보세요. 저작권.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걸 그것이 나의 어떤 지적인 사물이라는 이유로 공유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로크적 관점도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왜? 이미 자원이 많은데 남의 것도 못 쓰게 하는 거니까. 공리주의적 관점도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이 쓰면 다 같이 행복한데 남들을 못 쓰게 하는 거니까 뭔가 지적재산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적재산 보호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기존의 재산권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로크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로크적 관점을 일단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 해팅어의 논문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해팅어의 논문을 다시 또 재반박하면서 여전히 로크적 관점을 관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겔적 인격 이론을 한번 보세요. 해겔적 인격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적 재산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적 재산은 되게 나의 인간적인 면 또는 나의 지적인 것, 나의 고유한 생각과 아이디어, 사상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선점하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 같은 걸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만 정체성, 아이덴티티 같은 걸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면 인격을 더 잘 발현시켜 주기 위한 그런 권리다 라고 접근하는 게 해겔적 인격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을 이제 포착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저스틴 후스의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문헌 모든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로크 이론, 해겔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겔 쪽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해겔적 인격 이론 부분을 좀 잘 보시고요. 다음에 사실은 해겔적 인격 이론이라는 것이 실제 이렇게 인격 발현을 위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냐 해겔의 인격 이론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해겔의 공동체주의나 인격은 사실 애초에 이런 종류의 법률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과연 보호가 되는지도 의문스럽죠. 따라서 슈레더 같은 좀 정통 해겔 분석한 사람들은 휴즈나 라딘 같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해겔의 이론을 어떤 보호를 위한 재산적 권리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그런 것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슈레더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해겔 인격 이론과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적재산권법의 인격권과 재산적 권리를 좀 구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인격권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상 이익을 확보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정도 를 보호해 주는 것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반고흐의 그림을 누군가 음란물로 만들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반고흐가 그린 굉장히 멋진 그림이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그림을 음란물로 해서 반고흐가 굉장히 인격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때 반고흐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과 저작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반고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재산권은 없어요. 그래서 저작 재산권을 갖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때 그런 음란한 형태로 그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반고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바로 인격권으로서 보호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겔적 인격 이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권일까요? 재산권일까요? 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바로 그것이 인격의 발현의 산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겔의 인격 이론을 인격권 보호의 근거로만 사용할 수 없고요. 사실 재산권 보호의 근거로 근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로크나 다른 공리주의적인 입장과 경쟁하는 지적 재산 또는 재산권의 정당화 이론으로 해겔의 인격 이론을 본다면 바로 그런 인격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의 사례 보완적으로 등장한 입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좀 오해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로크적인 입장뿐만이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적재산 관련해서는요. 일반 재산권이 로크적인 모델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는 반면 바로 지적재산 관련해서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정당화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법제는 바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로크식으로 원래부터 그의 것이어서 바로 그 어떤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 준다기보다는 바로 그에게 지적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왜? 되게 인센티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적 재산 권리를 누군가에게, 적절한 누군가에게 부여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은 창작을 하고 더 많은 특허를 통해서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바로 지적 재산을 더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적 그 재산을 만들어낸 창작자에게 어떤 대단한 권리가 있어서라기보단 그 사람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좋은 특허 내고, 왜? 돈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은 좋은 글 쓰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언뜻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지적 재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런 지적인 결과물을 못 쓰게 막는 거니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처럼 인센티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특허를 많이 생산해내게 만들고 더 많은 기술 발전을 가져온다,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 쓰게 하는 것이 전체 사회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좋은 특허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바로 공리주의적으로도 지적 재산권을 인정할 만한 중요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논의가 바로 공리주의적인 인센티브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한 논의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다룬 것 이상의 복잡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재산의 정당화 관련한 문헌과 개략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 창의성 관련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 관련한 참고 문헌은 바로 역시 주로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에 있는 크리에이티비티 항목을 주로 참고하게 될 것이고요. 이 창의성 관련해서는 이 스탠포드의 구체적인 개별 논의들을 제가 따로 이미 한번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다시 재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좌 링크를 나중에 다시 드릴 것이니까 그 링크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학자와 그 학자들이 주로 개발하고
많이 논의했던 개념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강의 자료를 나중에 참고하고 동영상 강좌를 들음으로써 세부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논의와 학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마 마가렛 보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하나의 단행본 번역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여기서 다루게 될, 제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다루게 될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마가렛 보든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보면 바로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바로 피창의성 개념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새롭다는 것 또는 창의적이라는 것이, 저는 만약에 뉴턴이 했던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저는 뉴턴 역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때 뉴턴 물리학도 배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리학 법칙을 막 개발했다고 머릿속으로 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걸 이미 누가 다 해놨죠. 그럼 저는 창의적이지 않나요? 저도 엄청 창의적이고 뉴턴처럼 똑똑한 사람이겠죠. 이때 이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산물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이콜로지컬한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래서 피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 얘기를 하려면 어떤 개념적 공간을 설정해야 된다고 해요. 이 개념적 공간 안에서의 어떤 창의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개념적 공간 자체를 벗어나는 어떤 것을 전이시키는 그런 창의성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개념적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가렛 보든의 아주 특수한 주장이고요. 뭔가 새로워야 된다, 놀라워야 된다, 뭔가 밸류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 창의성에 과연 새로움이 필요한가, 놀라움이 필요한가,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도 마가렛 보든이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새로움을 넘어서 오리지널러티,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크롬펠트너, 그리고 크롬펠트너는 또 이거 외에도 스폰테나이어티, 바로 자생성, 자발성이라고 자꾸 번역이 되는데요. 번역기 놀리고 하면, 그러면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어요. 스폰테나이어티는요, 갑자기 혼자 스스로 갑자기 발생해 버리는 일,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인 것과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스폰테나이어티가 꼭 필요하다,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마리아 크롬펠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에이전시의 필요성이 뭘까요? 행위 주체성 정도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행위자의 구체적인 의지가 반드시 요구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마가렛 보든이나 크롬펠트너 같은 경우는 사실 행위 주체성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결정론자에 가깝다, 또는 결정론적인 입장에서도 큰 무리 없이 창의성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와 행위, 선택, 결단 없이도 창의성이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특정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행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제 논문이에요.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성희라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근데 물감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그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일단 목표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하려고 목표도 없었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바로 목표했고 다 했는데 그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행위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았죠. 행위 주체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논증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왜 창의적이 없다고 해야 되고 그게 뭔지 이 논증을 사실 가우트 논증 하고 있으니까 그 논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우트의 논문이니까 한번 또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더 구체적인 논의는 바로 별개의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중증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관련 주제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